녀석 왔구나. 어서 오렴 제비야. 반갑구나. 족자도 가져왔네. 야단 물고 온 제비가 전해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암행어사 이도윤 7번째 이야기. 바다 건너온 칼. 하룻밤 사이에 해안 마을 3곳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집이 불타고 곡식이 약탈되고 백성 17명이 죽었습니다. 정조 임금 치세 15년째 되던 가을, 경상도 동래부에서 급보가 한양으로 날아왔습니다.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은 왜구였습니다. 일본도를 든 자들이 배에서 내려 마을을 덮쳤습니다. 왜구. 일본 해적들이 조선의 해안 마을을 습격하는 것은 오래된 문제였지만 최근 수십 년간은 조선과 외국 간의 교역이 안정되면서 왜구의 출몰이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직적인 왜구의 대규모 습격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정조 임금은 어전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셨습니다. 왜구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다. 누군가 직접 가서 살펴야 한다. 대사관 이도윤이 나섰습니다. 전하, 소신이 가겠습니다. 동래는 위험한 곳이니 각별히 조심하여라. 그리고 왜구가 진짜 왜구인지도 확인하여라. 정조 임금의 마지막 말이 의미심장하였습니다. 진짜 왜구인지 확인하라는 것은 임금께서도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고 느끼셨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은 평소와 달리 이번에는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조 임금이 특별히 장용령 소속의 무관 강필종을 대동시켜 주셨습니다. 강필종은 30대 중반의 다부진 무관으로 검술과 궁술에 뛰어난 사나이였습니다. 과묵하지만 의리가 있고 위기 상황에서 침착한 성격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동래까지는 열흘 이상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도윤과 강필종은 상인 차림으로 변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길 위에서 도윤은 이미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상도로 내려갈수록 해안 마을들의 분위기가 험악해져 있었습니다. 밀양에서 만난 행상인이 말하였습니다. 요즘 해안 쪽은 가지 마십시오. 왜구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밤에 돌아다니는 검은 배입니다. 검은 배가 돌아다닌단 말이오? 왜구와는 다른 배가 밤마다 해안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돛도 없이 노만 저어 다니는 검은 배. 무엇을 실어 나르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배를 본 사람 중에 살아남은 자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도윤은 강필종과 눈빛을 교환하였습니다. 왜구 습격과 검은 배.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동래에 도착한 도윤은 먼저 동래부사 박시환을 만났습니다. 물론 상인 신분으로서 피해 상황을 묻는 척하면서였습니다. 박시환은 50대의 둥글둥글한 인상의 관리였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마을을 약탈하고 있으니 수군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별다른 대응이 없습니다. 왜구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배 서너 척에 무장한 차가 5, 60명쯤 제법 큰 규모였습니다. 외관의 일본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박시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였습니다. 외관 관수에게 항의하였더니 본국과 무관한 해적이라며 모르쇠로 나왔습니다. 도윤은 박시환의 눈을 관찰하였습니다. 불안감과 함께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도윤과 강필종은 습격당한 새 마을을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첫 번째 마을은 해운포였습니다. 바닷가에 자리한 작은 어촌이었는데 집 12채 중 8채가 불에 타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노인 하나가 비탈에 앉아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날 밤 일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밤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횃불이 보이더니 칼을 든 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내 아들이 마구여다가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도윤은 마을을 꼼꼼히 둘러보았습니다. 불에 탄 집터, 곡식 창고가 있던 자리, 그리고 해안에 남아있는 흔적들. 강필종이 해안가에서 무언가를 발견하였습니다. 어사나리, 이것 좀 보십시오. 모래밭에 박힌 칼날 하나가 있었습니다. 부러진 일본도의 파편이었는데 강필종이 자세히 살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합니다. 이 칼은 일본도 형태이긴 한데 쇠의질이 형편없습니다. 진짜 일본도는 접새를 여러 번 겹쳐서 만들기에 이렇게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가짜 일본도란 말입니까? 적어도 일본에서 만든 칼은 아닙니다. 조선의 조악한 대장간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도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조 임금이 진짜 왜구인지 확인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마을 송정리에서도 비슷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습격자들이 일본어로 외치며 날뛰었다고 하지만 생존자 한 명이 흥미로운 증언을 하였습니다. 외놈들이 일본말로 소리를 질렀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발음이 어색하달까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마을에서도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습격자들이 곡식과 물자만 가져갔지 사람을 납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왜구라면 노동력으로 쓸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가짜 일본도, 어설픈 일본어, 납치 없는 습격. 도윤은 확신하였습니다. 이들은 진짜 왜구가 아니었습니다. 왜구를 가장한 조선인들이었습니다. 왜구로 위장한 조선인들이 왜 해안 마을을 습격하는가? 도윤은 밀양에서 들었던 검은 배를 떠올렸습니다. 밤에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실어 나르는 검은 배.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일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해안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검은 배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어부 김노성이 말하였습니다. 보름 전에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달빛에 검은 배 두 척이 해안에 한 고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무서워서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고지 어디였습니까? 학고지입니다. 절벽으로 둘러싸인 숨은 많이 있는 곳인데 보통 배로는 들어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또 다른 어부가 덧붙였습니다. 학고은 원래 아무도 안 가는 곳인데 반년 전부터 그 근처에 가면 안 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갔다가 죽은 어부도 있고요. 도윤은 강필종에게 말하였습니다. 학고를 직접 가서 봐야 합니다. 강필종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정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함께 갑시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도윤과 강필종은 작은 어선을 빌려 학고주로 향하였습니다. 학고준 높은 절벽이 바다를 향해 뻗어 있는 고주로 절벽 사이에 좁은 수로가 있었습니다. 수로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니 절벽에 둘러싸인 수문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수문만의 해안에 횃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검은 배 세 척이 정박해 있었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상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강필종은 절벽 위에 숨어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것은 무기입니다. 강필종이 나직이 말하였습니다. 상자를 확인하는 사내들의 손에 검과 창, 그리고 조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조총은 당시 가장 강력한 화기였습니다. 조선에서 조총의 제조와 거래는 엄격히 통제되고 있었고 민간에서의 보유는 불법이었습니다. 저 조총은 일본제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본의 무기를 밀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옮기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 두 부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일본인, 다른 한쪽은 분명히 조선인이었습니다. 조선인 쪽을 이끄는 사내의 얼굴이 횃불에 비치는 순간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동네부사 박시환의 아전 김득수였습니다.
도윤이 동래부에서 만난 관아의 이방이었습니다. 관아의 아전이 밀수에 관여하고 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밀수 현장 한쪽에서 사내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조선 옷을 벗고 일본식 옷을 입고 머리를 묶는 방식을 바꾸고 가짜 일본도를 허리에 찼습니다. 외구로 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밀수 조직이 일본에서 무기를 들여오고 있었습니다. 밀수 활동을 은폐하기 위해 해안 마을을 습격하여 외구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외구에 대한 공포가 퍼지면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지 않게 되고 보는 눈이 적어지면 밀수가 더 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자국민을 죽이면서까지 밀수를 감추려는 잔혹한 수법이었습니다. 도윤과 강필종이 밀수 현장을 확인하고 빠져나가려는 순간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절벽 위에 보초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횃불을 든 사내 둘이 달려왔습니다. 도윤과 강필종은 발각되었습니다. 빨리 도망칩시다. 강필종이 도윤의 팔을 잡고 달렸습니다. 그러나 절벽 위의 좁은 길은 도주하기에 불리하였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앞에서도 횃불이 나타났습니다. 앞뒤로 포위된 것이었습니다. 강필종이 칼을 뽑았습니다. 어사나리, 제 뒤에 계십시오. 사내 6명이 칼을 들고 둘러쌌습니다. 그중 한 명이 횃불을 도윤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말하였습니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어디서 온 놈들이냐? 지나가는 행인입니다.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길을 잃어서 이 절벽 위까지 올라왔다고? 거짓말 마라. 밑에서 뭘 본 것이지? 강필종이 칼을 세우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손가락 하나라도 대보아라. 목이 날아갈 줄 알아라. 사내들이 주춤하였습니다. 강필종의 칼솜씨가 보통이 아닌 것을 직감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방 김득수였습니다. 그가 도윤의 얼굴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너는 며칠 전 부산아리를 찾아왔던 상인이 아니냐? 김득수가 차가운 눈으로 명령하였습니다. 저 놈들을 묶어라. 본 것이 있든 없든 여기서 보내줄 수는 없다. 강필종이 칼을 휘둘러 먼저 달려드는 사내 하나를 베었습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오래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이 외쳤습니다. 멈춰라. 나는 암행어사 이도윤이다. 품에서 마패를 꺼내 달빛에 비추었습니다. 김득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암행어사? 그러나 그의 당혹은 잠깐이었습니다. 암행어사든 뭐든 이미 너무 많이 보았다. 어사라면 더더욱 살려보낼 수 없다. 미련한 놈. 임금이 보낸 어사를 해치면 역적이 된다. 어차피 밀수가 들키면 죽을 목숨이다. 하나가 되나 둘이 되나 마찬가지다. 김득수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내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강필종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3명을 쓰러뜨렸지만 어깨에 칼을 맞고 비틀거렸습니다. 도윤 일행은 결국 절벽 끝에 몰렸습니다. 발 아래는 검은 바다였습니다. 뛰어내리십시오. 어사나리. 강필종이 외쳤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고 절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강필종도 뒤이어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바다에 빠진 도윤과 강필종은 조류에 휩쓸려 해안가로 밀려갔습니다. 새벽녘 정신을 차린 도윤은 작은 해변에 누워 있었습니다. 곁에서 강필종이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어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해변에서 그물을 정리하던 노어부 박삼용이 2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박삼용은 2 사람을 자기 움막으로 옮기고 강필종의 상처를 씻어주고 약초를 발라주었습니다.
대체 바다에서 무슨 일을 당하신 겁니까? 도윤은 솔직히 말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르신, 저는 암행어사 이도윤이라 합니다. 학곳에서 밀수 현장을 발견하였다가 습격을 받았습니다. 박삼룡의 눈이 커졌습니다. 암행어사가 학곳의 밀수를 조사하고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박삼룡은 학고제 비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인도 학곳 근처에서 고기를 잡다가 검은 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관아에 알렸더니 오히려 입 다물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관아에서 어르신을 협박했단 말입니까? 예, 이방 김득수라는 자가 직접 찾아와서 한마디라도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관아가 밀수 조직과 한통속이었습니다. 박삼룡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어사나리, 소인이 돕겠습니다. 우리 마을 어부들도 왜구 때문에 고기잡이를 못 나가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왜구가 가짜라면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바다에 나가면 늘 목숨을 걸고 사는 놈들이니 겁낼 것 없습니다. 박삼룡은 신뢰할 수 있는 어부 10명을 모아주었습니다. 바다를 아는 이들의 도움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강필종은 이틀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급소를 피한 덕에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칼을 쥐는 것은 한동안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학곳에서 자신의 정체가 밝혀졌으니 밀수 조직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도윤은 밀서를 작성하여 박삼룡의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서찰을 밀양 좌병사에게 전해다오. 절대로 들키지 말고 최대한 빨리. 박삼룡의 아들은 밤새 말을 달려 밀양으로 향하였습니다. 병력이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사흘이 걸릴 터였습니다. 그 사이에 도윤은 밀수 조직의 전모를 더 밝혀야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밀수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도윤이 강필종에게 말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조충을 대량으로 들여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무기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누가 쓰려고 하는 것일까요? 강필종이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조총을 대량으로 모은다면 반란을 일으키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윤의 등골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도윤은 박삼룡의 도움으로 해안 마을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밀수된 무기들은 학곳에서 작은 배에 나눠 실린 뒤 낙동강 수로를 이용하여 경상도 북부로 운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이방 김득수가 아닌 더 높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밀수 조직원이 술에 취해 한 말이 어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부사나리가 다 빠진 다음에 움직여라. 동네 부사 박시환. 처음에 만났을 때 둥글둥글하고 무능해 보이던 그 관리가 사실은 밀수 조직의 수장이었습니다. 도윤은 이제 퍼즐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시환은 동네 부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초량회관의 일본 상인들과 결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조총과 무기를 밀수입하여 경상도 북부의 누군가에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해안 마을 습격은 박시환이 이끄는 밀수 조직이 벌인 것이었습니다. 가짜 왜구를 만들어 해안에 공포를 퍼뜨려 밀수를 은폐하고 동시에 왜구 방비를 명목으로 관아의 예산을 더 챙겨 밀수 자금으로 돌려 쓰는 이중 수법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무기의 최종 수령자가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병력이 도착하기로 한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학곳에서 다시 밀수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측에서 조총 300정과 화약을 실은 대형 선박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거래였습니다. 오늘 밤이 기회입니다.
현장에서 잡지 않으면 증거가 모두 사라집니다. 마침 좌병령의 병력 300명이 도착하였습니다. 도윤이 보낸 밀서를 받은 좌병사가 급파한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작전을 세웠습니다. 병력을 셋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대는 학고제 수로 입구를 봉쇄합니다. 두 번째 부대는 절벽 위에서 아래로 기습합니다. 세 번째 부대는 내륙 쪽 푸테로를 막습니다. 박삼용과 어부들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바다를 아는 어부들은 배를 몰아 수로를 안내하였습니다. 그날 밤 달이 구름에 가려진 어둠 속에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고제 수문만에서는 거래가 한창이었습니다. 일본 상선에서 조총 상자가 내려지고 있었고 박시환이 직접 현장에 나와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서둘러라. 날이 밝기 전에 끝내야 한다. 박시환이 재촉할 때 갑자기 수로 입구에서 횃불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그리고 절벽 위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이도윤, 어명을 받들어 동래 부사 박시환을 체포한다. 도윤이 절벽 위에 서서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며 마패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좌병령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절벽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수로 입구에서는 어부들이 모는 배가 퇴로를 막았습니다. 밀수 조직원들은 혼비백산하여 도주하려 하였지만 삼면이 포위된 상황에서 빠져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일본 상선은 도주를 시도하였지만 좌병령의 수군이 납포하였습니다. 박시환은 도주하다 군사에게 붙잡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둥글둥글한 인상은 사라지고 흉폭한 본색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도윤, 내 이놈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구나. 악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다. 박시환. 이방 김득수는 칼을 들고 저항하다가 강필종에게 제압되었습니다. 부상을 입은 몸이었지만 한 팔로도 김득수를 쓰러뜨릴 만큼 강필종의 무예는 뛰어났습니다. 현장에서 조총 200여 정, 화약 수십 근, 일본도 50자루가 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밀수 거래 장부와 서찰들이 대량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압수한 서찰 속에서 도윤은 무기의 최종 수령자에 대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서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물건은 약속대로 상주의 이 대인에게 보내시오. 도윤은 추가 조사를 통해 상주에서 은밀히 군사를 모으고 있는 전직관리 이경호라는 인물을 특정하였습니다. 이경호는 몇 년 전 부패 혐의로 파직된 전직 병사로 정조의 개혁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경호는 밀수된 무기로 사병을 무장시켜 때가 되면 반란을 일으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도윤의 보고를 받은 정조 임금은 즉각 장용령을 파견하여 이경호를 체포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상주에서 이경호와 그의 사병 200명이 체포되었고 숨겨둔 조총 500여 정과 무기고가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밀수가 몇 달만 더 계속되었더라면 조총으로 무장한 수백 명의 반란군이 나타났을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도윤은 마지막으로 피해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해운포, 송정리, 그리고 세 번째 마을. 불에 탄 집들이 다시 지어지고 있었고 어부들은 다시 바다에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만났던 노인이 이번에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어사나리, 감사합니다. 이제야 마음 놓고 바다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삼용도 다가와 큰절을 하였습니다. 어사나리, 우리 어부들이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도윤이 박삼용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박 어르신,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내린 저와 강무관을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용기 있는 백성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강필종도 팔에 붕대를 감은 채로 다가와 박삼용에게 묵묵히 허리를 숙여 인사하였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도윤에게 정조 임금이 물으셨습니다. 도윤아,
이번 사건은 어땠더냐? 전하, 이번에는 바다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육지에는 관하가 있고 도로가 있어 임금의 눈과 귀가 닿을 수 있지만 바다는 넓고 어두워 감시가 미치지 못합니다. 바다를 지키는 것은 수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어부들이 눈과 귀가 되어야 합니다. 과인이 하나 더 묻겠다. 동래부사라는 자가 왜 밀수를 한 것이겠느냐? 탐욕이 기본이지만 더 깊은 원인은 감시의 부재입니다. 동래는 한양에서 가장 먼 지방 중 하나입니다. 먼 곳의 관리일수록 더 자주, 더 촘촘히 살펴야 합니다. 정조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먼 곳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살피지 않는 곳이 어두운 것이로구나. 훗날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합니다. 바다 건너 온 칼이 이 땅을 피로 물들이려 하였지만 바다를 아는 어부들의 손이 그 칼을 꺾었다고. 가장 강한 무기는 칼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함께 일어서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먼 곳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살피지 않는 곳이 어두운 것이라고. 눈을 크게 뜨고 멀리까지 살피면 어둠 속에 숨은 악도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고. 여기까지가 암행어사 이도윤의 7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